자, 15번 문제. 외부 효과는 정의 외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는데, 이 정의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게 정의 효과죠.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정해 주는 거니까 비용은 한 사람이 투입하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죠. 근데 이익은 한 사람이 버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자, 외부가서는 요 비용하고 편익 중에 뭐가 큰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정의효과는 한 사람이 이익을 주는 거니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많지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양보다 항상 부족하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죠.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이 틀렸잖아요. 지금 4번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럼 이건 뭐야? 정의 외부 효과죠. 정의 효과는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돼도 과소 생산, 적게 생산되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장려을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장려를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이익을 보니까 서로 이익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달라 가까이. Please in my front yard. 머리끝 잘 따면 핀피잖아, 그지? 핀피 현상이 야기되고 또 정의 효과가 존재하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 효과가 존재하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에 비해서 이제 부의 효과.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게 부의 효과죠.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편익은 한 사람이 봐. 고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죠. 그러나 비용은 어떤 한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죠. 그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는 게 바람직한데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보다 항상 더 많이 과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죠. 벌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세금을 중과시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가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거는 손실을 보니까 안 보고 싶죠. 손해는. 그러니까 개발을 기피하는 거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얼른거리지 말아라. Not in my backyard. 머리끝 따서 읽으면 NIMBY, 님비가 되잖아. 그지? 구분하셔야 돼. 정의 효과는 핀피 현상을, 부의 효과는 님비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또 부의 효과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면 결국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투입되니까 결국 규제를 통해 생산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생산 비용의 증가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5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부의 효과는 규제 정책을 통해 공급을 감소시켜.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이 감소합니다. 모든 가격은 다 상승합니다. 가격은 상승, 양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죠? 요까지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 외부 효과는. 자, 16번에 옳은 것은 몇 개다 그런데 이 기억 지문이 어렵죠.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는 다른 거예요. 시장 실패는 바로 그 지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꼬르 시장 실패라. 그 시장 실패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인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정책을 통해서. 그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경제적 기능이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고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전부 정치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그 경제적 기능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데 시장 실패가 바로 이렇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예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게 시장 실패라. 그럼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뭐 지역 지구제와 같은 방법으로 개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야.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정부 실패에 대한 얘기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 그랬잖아, 그죠?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죠. 이게 바로 정부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연에 이 도입 순서 작년에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걸 응용해 가지고 요 지문을 냈는데 그죠? 여기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16번이. 자, 공인중개사 제도 가장 먼저 도입된 게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이거는 1985년도에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와가지고 도입된 게 그게 실명제라는 게 이제 부동산 실명제. 요 실명제가 김영삼 정부에서 부동산 실권리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서 시행이 됐죠. 이거는 1995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된 게 자, 요 알아야 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99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에 시행이 됐어요. 2006년. 그러니까 실명제보다 거래 신고제가 훨씬 늦게 시행이 되죠. 작년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게 이게 작년 우리 시험 기출 문제였어. 중개사 작년에 기출 문제였죠. 순서대로 연결하는 게.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실명제가 거래 신고보다는 훨씬 빠르잖아요. 요걸 지문 한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올해 간평 시험에서 당연히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명제가 거래 신고보다는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이것에 개발행위 허가제와 택지 소유사 안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시행 중에 있어. 그지?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배웠죠? 무슨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하라 그러대요. 집 짓지 말아야 건축하지 마라. 그다음에 물건 적재하지 마라. 물건 적재하지 마라. 집 짓거나 건축 공작물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 분할하지 마라. 토지 분할. 그리고 토석 채취. 그리고 또 토지 형질 변경.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 아닙니까? 국토계획에서 안 배웠나? 요 5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해라.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근데 지금 실시하지 않는 거 택지 소유 상한제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 90년대 말에 그지? 택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한 건데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그죠? 일정 수준 자기가 돈 많으면 땅 많이 보유할 수도 있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거는 헌법 정신에 위배하잖아요. 그죠? 국민의 재산은 보호된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폐지됐어요. 이미. 자, 요 택지 소유 상한제. 요게 폐지되면서 요거하고 같이 더불어 폐지된 게 있어. 여기에 택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 소유하면은 세금을 많이 부과한 게 있어요. 그게 초과 이득 세제야. 이것도 지금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되고 시행을 안 하죠. 그리고 또 도심에 있는 토지를 놀린다. 그게 공안지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공안지도 지금 이것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시행을 안 하죠.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국세 중에서 보유기간 중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죠. 국세 중에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는 상속세, 정유세 이런 게 있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죠. 그죠? 지난주에 그 모의고사에 냈잖아.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게 재산세, 뭐 이런 게 다 구분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종합 부동산세가 옛날에는 뭐였냐? 종합 토지세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종합 부동산세는 시행 중에 있어도 종합 토지세라는 건 없죠. 이거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게 있어. 개발권 양도제도. 그 개발권을 양도해서 손실을 입은 토지주에게 간접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TDR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거는 미국의 일부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을 안 해요.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야. 시행하고 있는 거는 무진장 많죠.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령을 기준했을 때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골라내라. 박스 속에 한 10개 놓고 고르는 거 올해 충분히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는 이런 게 어려워. 이게 뭐 종합 부동산을 종합 토지세로 바꿔내고 그죠? 이런 거. 지금 그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죠. 토지은행 제도는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죠. 2009년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개발권 양도 제도는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다. 특지 소유 상한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죠, 지금. 그다음에 리얼에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규제하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죠.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전부 직접적 개입이다. 근데 개발 부담금제는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죠. 직접 개입 아니고. 개발 부담금제, 그다음에 조세 정책, 금융 지원, 행정 지원,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 방법이에요. 이것도 기회죠. 그다음에 미음 지분이 옳은 지분인데 주택 지불 능력, 이 주택 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3개가 있어요. 같이 기억을 해. 슈바베 지수 그리고 PIR을 PY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IR이 있어요. 이 슈바베 지수는 생계비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PIR은 가계의 연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RIR이 역시 소득, 인컴, 그리고 렌트 소득에서 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뭐 생계비라든가 소득 이거는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주거 비용이나 주택 가격, 임대료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이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적을수록 이 비율들은 전부 낮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자 결론, 이 슈바베 지수는 PIR이든 RIR이든 이 지표들은 전부 작아야 돼.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낮을수록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확보돼서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율들은 전부 낮아야 양호한 비율들입니다. 요걸 알아놔야죠. 그래서 미음 지문 한 개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독서실에서 보니까 뭐 자료는 좋다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전부 복사해고 돌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봤어. 저기 누군가 복사해가지고 뭐 올해 감정평가에서 시험에 나온 건데 뭐 메가랜드에서 특강을 했다 하더라 해가지고 자료 복사해가지고 다 하나씩 돌리고 갖고 있더만은 거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료를 받아갖고 봤으면 왜 틀린지를 알고 시험에 내면 똑같이 낸 거잖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 독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받은 분들은 왜 틀립니까 이걸? 그 받으면 뭐야 그래. 자료만 욕심내지 말고 모으지 마란 말이야. 내가 누군가 이 복사해서 다 돌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밖에 돌아다닌다고 우리 학원사를 좀 모르는 것 같죠? 귀신입니다, 귀신.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큰일 난대. 자, 17번에 임대주택일자에 대해서 질문으로 오는 것. 1번 지문에 이제 우리가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가지고 지금 시장 임대료가 30만 원 정도 형성되는데 규제 임대료를 16만 원을 초과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임대료 규제 정책 또는 최고 가격이 책정됐으니까 최고 가격제, 또 16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변하잖아, 그죠? 근데 임대료 규제할 때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게 책정됐어. 그럼 임대인의 수입이 절반도 감소하니까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임대주택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공급량이 감소하고 임대주택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사갈 집이 없어서 주거이동이 저하되고, 그죠? 그리고 또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하니까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또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전기세나 수도세를 막 지출을 강요해서 더 뜯어가니까 음성 지출이 계속
가중되고, 그죠? 불이익이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임차인은 15억만 원에 살면 돼, 그냥, 그지? 그러면 이제 수선도 안 해주고 뭐 지출을 강요도 하고 불이익이 갈수록 커지는데 문제가 뭐야? 새로 이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새로운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정부가 규제한 임대로 15억만 원 주고는 세를 안 나요, 임대인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웃돈을 주고 세방을 계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22만 원 들을 테니까 세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웃돈 계약을 하게 되죠. 그 기존 임차인은 15억만 원에 살지만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상 임대료를 주고 세방을 구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불리해? 새로운 임차인이 더 불리하지. 웃돈을 주고 세방을 계약했지만 계약해서 들어가면요. 역시 수선 안 해주니까 질적 수선 떨어지고 또 음성 지출을 강요당합니다. 그런 불이익은 똑같이 받는 거야. 다만 이제 웃돈을 지불하는 만큼 기존 임차인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더욱 불리한 임차인이 놓이죠. 근데 그거는 임대료를 규제할 때 규제 임대료가 더 낮게 책정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지. 응?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 지금 시장 임대료가 30만 원인데 규제 임대료를 40만 원으로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주택시장에는. 그지? 그러니까 1번은 규제 임대료가 더 낮게 책정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낮을 경우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러면 이런 부정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규제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되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기계적으로 이거는 기계하고 있어야 될 지문이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죠.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공급량이 감소하죠. 근데 공급량이 감소했으면 기간이 단기야 장기야? 장기.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공급량이 감소한단 말이야. 용도 전환되는 숫자만큼. 그러니까 2번이 맞죠. 그런데 자 지난주에도 했어. 우리 정책론에서는 장단기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단기가 뭐라 그랬죠? 단기가 공급량이 불변인 기간을 단기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다 틀린 거라 해도 그러시네. 근데 왜 오늘도 4번하고 5번 중에 찍습니까 답을? 4번하고 5번이 왜 틀렸어? 전부 공급량이 감소했거나 증가하면 기간이 장기로 바뀌어야 된다도 그러네. 장기로. 단기는 공급량이 불변인 기간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4번에 임대료를 보조한다. 그럼 보조금 받는 돈으로 세방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도 단기에는 공급량이 불변이라 그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거기에 기인해서 임대인이 자기가 쓰던 주택을 임대를 써서 물려주니까 장기적으로는 하향 여과를 받은 양만큼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 공급량이 증가했으면 기간이 장기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단기가 나오면 되나. 그 다음에 또 5번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다 주거를 이동해버리죠. 그럼 사적주택은 임대가 안 되니까 공급량이 그 사적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임대를 인해 주거든. 임대를 인해 주니까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감소하면 결국은 임대주택을 다른 걸로 바꿔버려. 그럼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다만 공급량이 감소하면 기간이 장기로 바뀌어야지. 어떻게 단기에 공급량이 감소한다고 말이 됩니까? 단기랑 공급량이 불변인 기간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야 하노? 그 다음에 그 3번에 공공주택 정책은 간접적 개입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죠. 이 공공이라는 말이 뭐야? 공공기관이 공급하다 말이야. 공짜가 들어가면 공공할 때 요 공이 뭐야? 이거 공공기관이다 이 말이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공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공 또는 공영 또는요 뭐 공용 이 말이 들어가면 이 전부 공공기관이 개입했다는 뜻이지. 이게 전부 뭐야? 이게 전부 직접 개입이지. 그러니까 공공주택 정책, 공공주택 정책 공짜 들어갔잖아요, 그죠? 직접 개입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공용지 확보 또 공짜 들어가 있죠. 공영개발 공짜 들어가 있죠. 공영개발에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그건 전부 직접 개입이지 왜 간접 개입입니까, 그죠? 참네. 그 국어가 그리 안 돼갖고 안 되지 지금, 그죠? 18번 갑니다. 자, 18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점을 못 찾는 것이 물론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1번, 2번에서 답이 미체시가 돼 있어. 자, 봐라. 고가주택은 당연히 고속격이 거주하는 주택이니까 수요자가 고속격이 되죠.
그 저가주택은 당연히 소비자인 수요자가 저소득한 건 알겠죠. 근데 지난주에 고가주택은 품질 좋은 주택이니까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세방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저가주택은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뭘 통해서만? 하향여가를 통해서만. 즉 고속이 쓰던 걸 임대를 통해서 물려받는 게 저가주택이라. 그러니까 하향여가를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2번 질문에서 자 고가주택의 수요자는 누굽니까? 저소득층이죠. 근데 고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누군데 그러면? 고소득이 공급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자는 저가주택이 거주하던 주택이 노후화되면은 그 저가주택을 수술해서 쓰지 않고 그 고가주택이 쓰던 주택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럼 새집 사서 이사가 고소득층은 그리고 자기가 쓰던 주택을 임대를 해서 저소득층에 물려주는 거야. 그럼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누가 돼? 고소득층이 공급자가 되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수요자가 저소득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고가주택의 수요자는 고소득층이고 고가주택의 공급자는 누굴까요? 저소득층 또는 건설업자라.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불량주택으로 변하죠. 그럼 그걸 철거해갖고 거기에 재건축을 해서 공급하는 게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재건축을 해서 공급하는 사람은 건설업자지만 주는 입장은 저소득이 되는 거야. 저소득이 있었던 불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변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수요자는 고소득층이고 공급자는 저소득층 또는 건설업자. 그러면 저가주택은 수요자는 저소득층이고 공급자가 고소득층이 공급자가 된다 이 말이다. 오케이? 이제 요걸 알면은 해결됐지. 그럼 자 4번에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적으로 불리하죠. 그럼 수요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면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하겠죠. 그죠? 근데 수요자가 전적으로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고가주택의 수요자가 누구라 그랬어? 1번에 고소득층이라 그랬잖아. 그 고소득이 전부 부담하겠네. 그럼 4번은 안 틀렸잖아요. 1번 지문이 안 틀렸다고 1번이 맞다 하고 넘어왔잖아. 근데 왜 4번 질문을 틀렸다고 찍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구구가 안 되는 거지. 답이 위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번 질문에서 고가주택을 소비하는 수요자는 고소득층이지만 그걸 공급하는 공급자는 누구라고? 저소득층이라. 그다음에 저가주택은 수요자는 누구? 저소득층이지만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이 자기가 쓰던 주택을 하향여건을 통해서 공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공급자가 누구?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이거든.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그럼 5번에 저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다 부담하겠죠. 그죠? 근데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데 저가주택의 공급자가 누구라고? 고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고소득층. 그럼 고소득이 전부 다 부담하겠지. 고소득이 쓰던 득을 임대를 통해서 하향가를 통해서 물려주기 때문에 공급자가 고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이 전부 부담하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공공주택 정책이 왜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까?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말이야. 수요를 탄력적으로.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내겠지. 그 수요자가 누구야? 임차인이잖아.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유리한 세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를 부과할 때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비대세율을 부과한다.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죠? 재산이 10억인 사람하고 2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세율로 세금 부과하거나 또는 소득이 연봉 2억인 사람하고 연 3천만 원인 사람한테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저소득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역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하라? 차등 부과를 하라 그랬잖아요. 누진세, 차등 누진세를 정하란 말이야. 10억인 사람은 세율도 한 5% 부과하고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으면 0.2%만 부과해야지. 똑같은 비례시로 부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이렇게 차등 부과를 해야 저속이 세금을 적게 내는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3번 지문은 전혀 하자가 없는 지문이고 기출 지문으로도 벌써 한 서너 번은 나왔던 지문인데 이걸 틀렸다고 찍고 있으면 기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19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오거나 이거는 틀린 틀렸어도 안 될 게 지금 요 정도 수준의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점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할인 현금 수집 분석,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에 세 가지가 있죠. 순현재 가치법, 순행가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내부 승인법이 있어요. 순현재 가치법은 순행가가 뭐보다 크면 투자하노?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순행가가 양수면 투자를 하고 음수면 투자하지 않죠. 근데 이 순행가라는 게 뭐야?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을 순행가라는 거다. 그지? 그게 0보다 크면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니까 흑자니까 투자를 하는 거야.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쓴다는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지금 동네 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지? 그렇잖아요. 지금 중개사 공부 두 달 하면 이거는 다 알지. 수익성 지수가 뭔데? 수익성 지수의 공식을 모르면 됩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 수익성 지수 아니에요. 그지? 이게 수익성 지수라는 거 알죠? 그럼 1번에 유입의 현재 가치가 5천만 원이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4천만 원이면 수익수는 1.25여야지 왜 0.5가 0.8이 되는데 분모 문제를 바꿔갖고 그걸 지금 맞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지문을.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공식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뭐야?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은 말이고 이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죠. 그죠? 그러면 미음 지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비를 결정하잖아 지금. 그죠? 그다음에 리얼 지문에 요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내부 수익률법이 현금 수익을 할인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아닙니까? 그럼 리얼하고 미음 두 개 다 맞죠? 그다음에 요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 요 내부 수익률이 뭐야?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한다? 똑같도록 만들어줘. 요 유입과 유출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럼 유입과 유출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면 유입하고 유출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면 순행가를 뭐로 만드노 지금? 순행가를 0으로 만들지 어떻게 1로 만드냐고. 순행가를 1로 만들면 유입이 유출보다 1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유입하고 유출을 같게 만들어주니까 순행가는 0으로 만들고 뭘 1로 만드노 지금? 유입과 유출이 같으면 수익성 지수를 1이 되게 하잖아.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그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 그러니까 이현 지문에 내부 수익률은 순행가를 1로 만드는 게 아니고 순행가는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내부 수익률이지. 그 다음에 디귿에 재투자율 할인율. 지난주에 틀린 35번에 1번 지문이 틀린 거 아니야? 순행가법과 내부수익법은 둘 다 요구수익률 할인율을 사용한다 해서 지난주에 틀리게 냈는데 그걸 또 틀리고 있으면 어떻게? 순행가법에서는 할인율이 뭐고?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지만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 할인율 재투자율로 사용된단 말이야. 그거 지금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물론 이런 걸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요거는 우리 30회 때 기출 문제라 30회에서 여기에서 4개 지문이 나왔어요. 4개 지문이 나왔고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 문제가 그대로 등장한 거고요. 또 올해 중개사 시험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요거는 지문이 한 개 두 개가 바뀔 수는 있어도 항상 나오는 지문들이 다 반드시 해결하고 있어야 될 문제예요. 19번 이 해결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20번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죠. 19회, 21회 뭐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유행이. 자, 거기 항상 요 순행가라든가 수익수수를 응용한 요 20번 유행은 사학 기간은 1년으로만 나와요. 2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2년, 3년은 안 나온다. 사학 기간은 1년이고 여기서 이제 할인율이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할인율을 10%를 줬죠.
이 할인율 10%가 중요해. 자, 지금 투자안이 A하고 B, C, D 4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금년의 현금 지출이 뭡니까? 금년의 현금 지출이 그게 투자 금액이라. 그지?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나가는 거고. 그지? 그리고 지출 아닙니까? 요 투자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이게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유출은 항상 현재 지금 시점에서 나가고 언제나 현재 가치야. 그러니까 A 투자는 300만 원, B는 100만 원, C도 100만 원, D도 100만 원. 요게 이제 투자 금액으로서 요게 유출의 현재 가치죠. 근데 순행가나 수수수를 구하려면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유입이 사업 기간이 1년이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600, 300, 660, 330 있는데 이 돈들은 전부 내년에 들어오니까 1년 후에 들어오는 미래 가치죠.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만 순행가나 수수수를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유입이 미래 가치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업 기간이 1년만 나오니까 할인율이 몇 프로인가를 보고 나눠주면 돼.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되고 20%면 1.2로 나눠주면 돼요. 왜? 1년 후 들어오는 660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요걸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 여기다가 일시불의 hen가계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을. 근데 n이 이게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이거는 1승이죠. 그럼 할인율이 이건데 요게 10% 그랬을까? 0.1이잖아요. 그 분모가 뭐야? 1.1 아닙니까? 그래서 요 금액을 그냥 1.1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끝자리로 딱 나오게 얼마나 쉽게 얘기하게. 660 1.1 나누면 600만 원, 330 1.1 나누면 300, 440 1.1 나누면 400, 220 1.1 나누면 200. 뭐 이걸 나눠야 되나? 눈으로 쳐다보면 그냥 바로 뭐 200, 300, 400 바로 나와야지. 그럼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초점인데요. 요게 이제 현재 가치가 되면 순행가나 수익수수는 얼마나 쉬워. 순행가가 뭐 여기서 요거 뺀 거야. 유입 현재에서 유출 현재를 뺀 거. 그럼 A는 순행가가 300, B는 200, C 300, D 100. 그러면 수익수수는 요놈 나누기 이거잖아요. 유입 현가 나누기 유출 현가. 이 유입만 현재 가치만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 이거는 600 나누기 300이니까 2. 이거는 300 나누기 100이니까 3. 요거는 4. 이거는 200 나누기 100이니까 2. 그럼 1번에 A와 C의 수행가는 A와 C의 수행가는 300, 300으로 같네. 그다음에 2. 수행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D 100으로 제일 적네. 그다음에 3. C의 수익수수는 4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4번에 수익수수가 큰 순서는 C가 수익수수가 제일 크네요. 그다음에 뭐야? B네요. 그리고 A, D, A가 아니고 A하고 D는 똑같네. 그럼 A하고 D는 같아야지. 뭐 D하고 A 중에 뭐가 크고 작고 어디 있어?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어려운데 지금 총 투자비가 300만 원 있어 나한테. 3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A 한 개만 투자해버린다. 그럼 투자 금액이 300이니까 A 외에 다른 데는 투자를 같이 할 수가 없죠. 총 투자비가 300 있다면 A의 투자 금액이 30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300만 원 있으면 B의 투자 금액도 100, C도 100, D도 100이니까 B, C, D에 한꺼번에 3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을 가지고 B, C, D에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300만 원 가지고 A 한 개만 투자하는 거하고 B, C, D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 중에 뭐가 유리하냐 말이야. A에 300만 원 한 개만 투자하니까 순행가가 얼마고? 300만 원이죠. 수익이 300만 원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근데 B에 100, C에 100, D에 100에서 300을 가지고 B, C, D에 한꺼번에 투자하면 B의 순행가 200가, C의 순행가 300가, D의 순행가 100, 합친 순행가 600만 원의 순행가가 나타나서 반드시 600만 원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익을 300만 원 얻는 것보다 600만 원 얻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고로 A 한 개 투자하는 것보다는 B, C, D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죠. 자, 이 이제 5번 지문이 뭐냐? 순행가법은 다른 수익순수보다 내부수보다 순행가법이 월등히 우수하다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의 극대화 가능하다 이 말이야.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 원칙이 뭐예요? 이거야. A의 순행가와 B의 순행가, C의 순행가를 합친 전체의 순행가가 반드시 나타난다. 순행가법은 이게 가치 가산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수익을 얻을 걸 600만 원만큼 수익을 극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고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행가법이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5번. 이해된다 5번. 자, 물론 지금 20번 유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풀기는. 근데 이게 공부 좀 우리 푸는 거 보면요. 1분 안에 다 풀어냅니다, 이걸.
옆에서 딱 보면요. 뭐 돼 있다는 거죠. 왜? 요런 걸 알잖아요. 유입이 내년에 들어오니까 미래 가치죠. 그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어떻게 하라 그랬노?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눠버리고 할인율이 5%면 1.0으로 나눠주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되죠. 그럼 유입을 현재 가치만 바꿔놓으면 뭐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나누기 이거 하면 순환가 수익수 금방 나오잖아요. 왜 이게 안 돼? 연습하면 1분 걸릴 거 없습니다. 한테 가서 좀 배워. 거짓말이 아니고. 저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말이야. 2차까지 하라 해도 겁을 내가지고 2차는 안 하고 1차만 한다 자꾸 말이야. 그죠? 2차까지 하면 2차까지 다 되지 싶은데 똑똑한데 사람이. 말 안 듣네. 고집 세다. 원수도 1차만 냈나? 모르겠다. 내년에 또 보려고 그냥 1년 만에 졸업하고 나가면 최고 좋은데. 10월 13일하고 14일 날 특별 원수 접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수 접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가로 접수할 수 있도록 특별 접수 기간이 있는데 그때 빈자리가 있으면 다시 원수 접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못한 사람은 해도 되고 아마 1차만 접수했다가 1, 2차를 동시 접수하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 그거는 인력 공단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1차 점수가 지금 평균이 60점 이상 나오면 2차까지 같이 해야죠. 그래 왜?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건 어렵지만 해오던 사람이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차 점수 철철 넘쳐가지고 뭐 평균이 25점 남으면 그 옆 사람 빌려줍니까? 못 빌려주는데 65점만 받으면 되지 85점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 전부는 2차까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2차를 안 해야 될 사람도 2차까지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면 안정권에 들어있으면 2차까지 해야 되지만 그죠?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1차가 올해 1차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원수 접수가 6만 5천 명이나 늘었는데 경각심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유행도 그죠? 자꾸 요 박스형 유행을 많이 내주잖아 여러분들에게. 옳은 것의 개수가 몇 개냐,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게 어떠냐, 요 유행으로 가니까 지문 한 개 한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단편하게 뭐 지식 한 개만 습득하고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참 피곤한 거예요. 이 19번처럼 요런 유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힘든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요런 유행에 적응을 해 가셔야 되고 난이도가 좀 높은데 적응을 하셔야 돼. 21번에 요거는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자 투자의 위험은 상당히 많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금융상 위험이라는 게 뭐죠? 금융적 위험이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가 없다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없겠죠. 자 봐라. 순영업 소득과 세전 행보수가 같다면 부채 수익이 얼마고? 0이라는 뜻이죠. 그럼 부채 수익이 없다는 말은 부채 없이 지분만으로 수재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럼 지분만으로 수재하면 상환할 원리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없지. 어떻게 금융상 위험이 매우 어떻게 높아집니까? 금융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그죠? 금융상 위험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지렛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채 없이 지분만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려있고 나머지는 틀릴 지분 없어요. 그리고 22번에 요거는 이제 지난주 냈던 문제를 약간 또 수정해가지고 냈는데 역시 아직도 이거 답을 못 찾으면 안 되지. 지난주에도 평균 분산 결정법에 따라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지? 지금 도표봐라. A, B, C 안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이 3.3, 5.5, 7.7% 위험이 커지니까 수익도 8, 13, 18%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위험하고 수익은 어떤 관계? 비례한다 이 말이야. 비례. 그 위험과 수익은 언제나 비례하니까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고 위험이 커지니까 수익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평균 분산법이라는 건 뭡니까?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평균 분산법이죠. 요게 이제 평균 분산법인데 그럼 A하고 B 비교를 해봐. A는 위험이 가장 적어요. 그러면서 수익도 가장 적고 또 B는 A보다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크다. 그럼 평균 분산법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이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균 분산법으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평균 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대? 지난주에 그 1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두 번째는 뭐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인 투자인지 공격적인 투자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지금 위험이 가장 적은 게 뭐야? A죠. 수익이 가장 큰 거는 뭐야? D입니다. D, 그지? 수익이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면 위험이 적은 A를 선택하겠지. 공격적인 투자라면 수익이 큰 D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평균분산법은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3번은 평균분산 결정법에 따른다면 A에 비해 D가 더 높은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D가 A보다 선호된다. 그 얘기는 A를 기각치라고 D를 선택한다 이 말이잖아요. 평균분산법은 선택 못한다니까. A하고 D를 한번 비교해 보라면 A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도 적고 D는 또 수익은 크지만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쓴다는 게 평균분산법인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A도 아니고 D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A를 선택할 수도 없고 평균분산 결정법은 D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나와야지. 평균분산 결정법에 따른다면 A를 선택할 수도 없고 D를 선택할 수도 없으므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요 말이 나와야 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나 D 중 하나가 선택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나 D 중 하나가 선택된다. 또는 1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죠. 이때는 평균분산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변이계수를 측정해서 변이계수가 뭐야?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걸 변이계수로 하잖아. 그지?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변이계수가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작은 것을 양화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변이계수가 적어진다 그랬어? 무조건 위험이 낮은 투자니 변이계수가 무조건 적다 해도 이게 계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위험이 낮으면 무조건 변이계수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럼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뭐라? A 아닙니까? A, 그죠? A죠. 그지? 그래서 이 변이계수에 따른다면 위험이 가장 낮은 A가 양호한 투자로 선택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자 효율적 전선은요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를 연결한 선분인데 여기에 지금 A 투자이 있고 여기에 지금 B 투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D 투자이 있어요. C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B가 여기 있고 C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C가 한 봐라. A가 위험이 몇 프로? 3.3 B는 위험이 몇 프로? 5.5가 5.5 C하고 D는 위험이 몇 프로? 7.7이야. 그 수익은 A가 몇 프로? 8%죠. A가 8%. 그 다음에 B 투자는 수익이 몇 프로? 13이죠. 그 다음에 C 투자는 수익이 몇 프로? 18이고 D 투자는 수익이 21%죠. 그럼 지금 C하고 D는 보면 위험은 7.7%로 동일하죠. 도표에 보면 위험이 7.7%로 똑같잖아. C하고 D는. 근데 평균분산법은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수익이 큰 투자니 수익이 낮은 그 아래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위험이 3.3%로 동일한 것 중에는 요놈이 수익이 제일 크니까 요놈이 수익이 낮은 걸 지배해버리고 요게 선택되지. 또 5.5% 위험이 동일한 것 중에는 요 B 투자는 요게 수익이 제일 크니까 여기 밑에 걸 다 지배해버리고 선택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CD 중에는 당연히 D가 위험이 동일하면 C보다 수익이 더 크니까 C를 지배해버리고 D가 선택되겠지. 그러니까 2번은 맞죠. 그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A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위험이 3.3으로 가장 적죠? 그럼 위험이 적다. 위험이, 지난주에 우리가 위험이 뭐라 그랬죠? 위험이란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잖아. 위험이 낮다는 말이. 그럼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A의 기대 수익률이 8%인데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면 실제 투자를 했을 때 A의 기대 수익률 8%가 그대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란 말이야.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4번도 전혀 하자가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첫째 어떻게 하면 분산 투자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자산수를 늘려라.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로 자산수를 늘릴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죠. 비체계임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서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책임이 모두 제거돼. 그래서 분수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 1일 때는 비책임조차도 전혀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 분수효과 자체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지? 분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관계수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5번도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자기자본수익률 계산하는 거 지분수익률 기억은 부채 없이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현은 부채를 60%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60%. 자, 그랬을 때 지분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을 구하라. 지분수익률은 지분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자, 지금 기간초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나 투자 금액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전에 부채 없이 투자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전부 지분이 되겠지. 부채가 없으니까. 그럼 지분 10억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 난다? 3천만 원 수익이 난다 그랬어. 순영업 소득이. 근데 이것만 수익이 아니고 1년간 보유 처분하는데 보유하고 처분할 때 1년 만에 가격이 2%만큼 상승해서 이익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10억에 매입한 게 1년간 2%가 가격이 상승하면 얼마고 가격 상승 이익이 2천만 원 수익이 더 나잖아. 요것도 수익이잖아. 요걸 합쳐줘야지. 그리고 이제 나갈 이자가 없죠. 그럼 이게 전부 내 몫이니까 10억 투자하면 5천 수익이 나니까 지분 수익이 5%가 되겠네. 근데 부채를 60% 활용할 때는 지분은 얼마 투자한다는 뜻이라? 40% 투자한다는 뜻 아닙니까? 10억 중에. 그지? 그럼 지분 수익률 구할 때 지분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 원래 요 수익이 뭘 의미합니까? 요게 순영업 소득을 뜻하죠. 근데 부채가 없으면 순영업 소득 이게 전부 내 거지. 그지? 근데 부채가 있으면 여기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내 몫이잖아요. 이자는 내 몫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지불할 거니까 부채가 있으면 반드시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그럼 자, 부채를 60% 하려면 지분은 10억 중에 4억 내 돈 투자한다는 뜻이지. 근데 수익은 보유기간 중에 순영업 소득이 3천 나와. 그리고 처분 시에 또 가격 상승 이익이 2천 생겨. 여기서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 이자가. 그지? 빌린 돈이 있으니까 이자가 얼마 나가야 돼요? 4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몇 프로 준다 그랬노? 부채가 몇 프로야? 타인 자본이 그 지분 4억 맞잖아. 뭐가 틀린데? 왜? 지분 4억 아닙니까? 10억 중에 타인 자본을 60% 하려면 10억 중에 6억을 빌린다는 뜻이죠. 그럼 자기 자본은 4억 아닙니까? 뭐가 틀린데 그럼? 뭐 4억 아이가 지분? 지분이 4억이고 그래. 부채는 6억이잖아. 6억. 내가 알아. 6억이 부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율을 4% 준다 그랬죠. 그럼 이자가 이제 여기에 2,400이 나가겠죠. 그죠? 내가 여기에 내가 4%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채에서 4% 이율 계산하죠. 지분에다가 왜 이율을 때리겠습니까? 그거 나도 알죠. 그럼 이자를 빼야 되지 여기에. 그러면 4억 지분 투자하면 얼마 수익 나는 거야? 결국 2,600만 원 수익 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눠보면 0.065 나오니까 6.5%가 되겠죠. 요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왜 틀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출문제 다 안 풀었나? 기출문제 풀고 또 기출문제 또 여러 번 풀어서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했을 건데 30배 기출문제잖아. 재작년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고 숫자도 안 바꾸고 내가 그대로 냈는데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도 그냥 그동안에 계속 찍었으니까 한번 이것도 찍고 그런 거. 지금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는 2년에 한 번 나오니까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나올 차례 아니에요. 30회 나온 문제니까 32회니까 올해 나올 겁니다. 유형을 익혀서 풀도록 한번 해봐. 24번에 기간이 N이고 수익률이 R일 때 뭐 이랬는데 자 기억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얼마고 0.4다 그지? 그럼 요놈하고 역수는 뭡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죠. 그지?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4면 내가계수는 얼마인데? 0.4분의 1이 되죠. 역수는 해당수를 분수로 표시한 게 역수 아닙니까? 그럼 0.4분의 1이면 얼마인 거요? 1 나누기 0.4면 2.5. 요게 지금 계산이 안 되죠. 그제? 그러니까 1번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가 내가계수가 1번에 2.5가 이게 맞다. 이건 알겠나? 1번 찍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연에 연금의 내가계수가 나와 있다.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가 얼마라고 해서 100이라고 했죠. 그럼 요놈하고 역수는 뭔데요? 감채기금계수가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역수다. 요거는 압니까? 그럼 감채기금계수는 얼마가 되노?
100분의 1이란 말이야. 100분의 1. 그럼 100분의 1이면 얼마고? 0.01 아닙니까? 1 나누기 100이니까 0.1 나누기 100 해봐라. 0.01 안 나오나? 그러면 5번의 감정의 계수는 0.01이다. 이거 알겠나? 0.01 그죠? 그다음에 D가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나 그랬노? 50이라고 했다. 50. 그럼 50이면 요놈하고 역수는 뭔데? 저당 상수와 역수네. 그럼 저당 상수는 50분의 1이잖아요. 그럼 50분의 1이니까 0.0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자 1분의 10분의 현가계수는 현가계수가 0.4니까 내가계수는 2.5가 되겠죠. 0.4분의 1이니까. 그럼 1번 질문 하자가 없지? 그다음에 2번에 5천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 매긴 불이발 금액을 구하라. 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발 금액을 구하는 계수가 뭐죠? 감채기금 계수 아니야.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불이발 금액을 구할 때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필요한 금액이 있죠. 그 필요한 금액이 1억이라 그랬네. 5천이라 그랬네 지금. 얼마나 그랬죠? 5천만 원 만들기 위해 5천이네. 그럼 여기에 뭐 하면 돼?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감채기금 계수가 없으면 역수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죠. 역수를 가지고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해당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곱한단 말이야. 근데 역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나눕니다. 감채기금 계수의 역수가 뭐야? 연금의 내가 계수 아닙니까?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로 나눠도 되는데 필요한 금액이 5천이니까 5천만 원 나누기 연금의 내가 계수는 저기 얼마? 100 나와 있네. 100. 그럼 5천 나누기 100이면 이거는 50만 원이 돼야지. 그죠? 그리고 연금의 내가 계수 100이면 감채기금 계수는 100분의 1이란 말이야. 0.01.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0.01하면 역시 50만 원이 되겠네. 500만 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5천만 원이지. 500만 원 계산해 와라.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래서 50만 원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릴 거고. 그다음에 3번에 1억을 융자받고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을 구한다. 융자받고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는 뭐? 저당 상수. 어떻게 구했어요? 내가 저당 상수가 원리금을 구할 때는 융자받은 금액이 1억이죠. 여기에 뭘 곱하면 돼?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저당 상수가 없으면 역수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역수를 가지고 구할 때는 어떻게? 나누라고 나누어.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는 지금 50을 줬잖아. 그럼 1억 나누기 50 하면 이건 당연히 200만 원일 거고 50의 역수는 0.02니까 1억 곱하기 0.02 해도 이거는 200이네. 어떻게 하든 간에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N년 후 1,000만 원은 현재 가치를 얼마냐? N년 후 1,000만 원이 현재 얼마?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일시불 1,000만 원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4 나오니까 0.4 곱해주면 되니까 1,000만 원 곱하기 0.4면 400만 원이지 뭐. 지금 요 문제가 여러분이 어려워서 안 풀린다 그러면 계산 요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 불이백을 어떻게 구해내고 원리금을 어떻게 구하는가 요령도 모르고 역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역수도. 합계의 세 가지 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수고요. 계산 요령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수식 자체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뭐 연금의 내각에서 수식이 뭐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니 뭐 이런 수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역수하고 계산 방식까지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도 지난주에 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자자의 위험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무차별 곡선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을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을. 그러면 갑의 무차별 곡선이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에. 갑의 무차별 곡선이. 그럼 을하고 갑 중에 누가 더 보수적입니까? 을이 훨씬 위험을 적게 감수하니까 을이 보수적 투자자고 이 효율적 투자자 뒤쪽에 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갑이 훨씬 더 공격적 투자자 아닙니까? 그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수적일수록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자가 보수적이잖아. 그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그 말이 무슨 말? 위험을 해모하는 정도가 크다 이 말이야. 위험 해모도가 클수록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이라는 뜻이고 위험 해모도가 적다는 말이 위험을 해모하는 정도가 적다. 그 말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한다. 공격적이다 이 말이라. 근데 지난주에도 했듯이 누구의 무차별 곡선이 더 가파릅니까 지금? 보수적 투자자가 무차별 곡선이 훨씬 가파르다니까. 보수적 투자자가.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게 가는 거야.
그 보수적인 을이 무차별 곡선이 훨씬 가파르니까 위험 혐오도가 더욱 크다 이 말입니다. 을이 갑보다. 그지? 그러니까 5번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말은 위험을 많이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감수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위험에 대한 해모도는 더욱 작다 그래야지. 위험에 대한 해모도가 크다는 말이 뭐야? 위험을 해모한다, 회피한다는 뜻이라. 그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뜻이죠. 그건 보수적 사람 아니야, 보수적. 보수인 사람이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고 공격적으로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잖아, 그죠?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모의고사 낸 게 보수적 수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극경사를 이룬다, 가파르다고. 얘는 을은 8% 정도 수익을 느껴서 3.3까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이 3.3 이상 증가하면 획 피해버리니까 극경사를 이룬대도. 그런데 갑은 지금 여기까지 5.5, 7.7, 6.6까지 계속 위험을 감수해 가잖아요. 그 이상 감수한 뒤에 이렇게 피한다고. 그러니까 요만큼 더 감수하는 만큼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게 변한단 말이야.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고 위험 혐오도가 적은 공격적인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완만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 1번집에 의하면 당연히 그지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다음에 2번에 B 투자는 A보다 자 바로 여기에 A가 어디 있노? A가 이거죠, 이거 여기고 여기가 B죠. 그럼 여기 비교해봐도 A는 위험도 적으면서 수익도 적다. B는 위험도 크면서 수익도 크네.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위험하고 수익이 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문집은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위험이 똑같이 증가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 투자일수록 훨씬 더 큰 보상을 바란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랬지. 요거는 2년에 한 번 무조건 나오니까 기획을 해놓고 있어야 될 지문이 안 했습니까? 아직도 이걸 찍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26번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지우고.